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의 이기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행하는 기분으로 스위스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풀뿌리 자치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풀뿌리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 스위스의 풀뿌리 자치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텐데요. 이왕 얻은 모델을 살펴보려면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살펴보면 좋죠. 그래서 이 스위스를 보면 이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다. 매년 3월 20일이면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유엔이 발표하죠. 행복지수가 예외 없이 1위에서 5위 최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죠. 그리고 이게 표정에 나타나요. 유럽을 열차를 타고 쭉 여행하다 보면 독일을 거쳐서 이 스위스를 가게 되는데, 독일은 이렇게 타보면 이 주민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고 좀 무뚝뚝하고 이런데, 스위스 국경을 넘는 순간 굉장히 표정이 밝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주민들이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위스가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스위스는 8만 5천 불 내지 8만 7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이죠.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정치 제도로서 우리가 지방 분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안정을 가져오고 그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하면 몇 가지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언어가 다언어를 쓰는 거죠. 독일어가 한 65% 전후,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어가 한 22, 3%,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어가 이제 8점 몇 프로, 로망쇼 같은 경우에는 0.5%입니다. 헌법의 공식 언어를 네 가지를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 차이를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가 옛날엔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도 다언어 국가였습니다. 다민족 국가고. 근데 여기서는 독일어로 통일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보다는 스위스가 훨씬 더 지방분권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이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스위스는 인구가 약 한 850만 전후인데, 그 중에 25%, 4분의 1이 이 외국인이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는 무엇보다도 연방국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안에 국가 안에 국가인 칸톤이 이제 2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풀뿌리 자치단체가 이제 2,202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방국가 하면 주와 연방국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스위스는 게마인데와 칸톤이 연방국가를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마인데, 풀뿌리 자치단체가 모여서 국가 하나의 국가인 칸톤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풀뿌리 자치단체는 공법상의 지역사단으로서 공권력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무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과 법률 집행을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하고 큰 차이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얼마를 할 거냐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결정해버리죠. 요즘 뭐 재산세가 많이 올랐죠. 근데 서비스는 똑같은데 왜 재산세는 더 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는 이 법정 세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칸톤이 정하는데 그 마을에서 원래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5%다 이러면 원래는 뭐 그 중에서 2%만 걷자. 뭐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돈을 쓴다. 이러면 그 해 세금을 법정 세율의 50%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뭐 40%, 30%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뭐 학교를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으면 법정 세율의 뭐 200%, 300%까지도 이렇게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하느냐?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뭐 이런 면에서 이 개마인대는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그 권한은 굉장히 큰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그다음에 스위스는 이 조례가 법률입니다. 연방 그 법원에서 조례는 법률이다. 그래서 법률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풀뿌리자치단체 개마인대의 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기 책임성 아까 재량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잘 되면 많은 편익을 누리지만 잘못되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 스위스의 유일한 사례인데요. 로이크 바트라는 지역을 좀 소개를 하려는데 여기는 인구가 주민수가 한 1,300명 전후 됩니다. 그런데 이 로이크 바트에서는 1981년부터 이 관광산업, 뭐 호텔도 짓고 수영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빚을 엄청나게 진 겁니다. 그래서 채무가 3억 5천 프랑 정도에 이르렀는데 1인당 한 2억 정도의 빚을 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방정부에 좀 도와달라, 칸톤 정부에 도와달라 이러니까 못 도와주겠다 이랬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쓴 거니까 주민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시청을 팔아가지고 학교의 창고에서 사무를 보게 되고 사무도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년간 엄청난 고생을 해서 그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지금은 안정을 찾은 거죠. 그래서 결정의 재량권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잘 되면 주민들이 편익을 누리지만 잘못되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기 책임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뿌리 자치단체가 이렇게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규모가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스위스의 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요, 주민수가 1,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약 35%입니다. 그리고 4,000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78%, 그리고 2만 명 이상, 우리는 뭐 2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면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죠. 스위스는 아주 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4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202개 중에 46개만이 2만 명 이상 대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스위스의 평균 이 풀뿌리 자치단체의 규모는 한 3,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면 규모, 이것이 스위스의 풀뿌리 자치단체 평균 규모다.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다 아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 풀뿌리 자치단체의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설치 운영합니다. 우리는 평균 주민수가 한 23만 정도 되는 시군구에서도 갖지 않은 권한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구 3,900명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도만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을 단위에서 다 학교를 설치 운영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전기 뭐 이런 것도 다 마을 단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경찰이라든지 무슨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도로 뭐 이런 것까지 다 개마인대가 처리한다. 그렇게 보면 규모는 우리 그 시군구보다 50분의 1 정도 되지만 권한은
우리의 시도의 권한에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풀뿌리 자치다는 겁니다. 그 개마인대 입법기관을 소개하면 이제 개마인대 총회가 있죠. 거의 80%에 달하는 2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를 안 둡니다. 그리고 개마인대 총회, 즉 주민총회죠. 주민총회에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다 결정을 합니다. 예산도 여기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세율도 여기서 결정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그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이 개마인대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개마인대 의회가 없는 거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데 1년에 평균 2번 내지 4번 이렇게 모여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큰 한 20%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는 개마인대 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라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요. 의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청 건물 안에 회의실에 거기에 모여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물론 큰 쥐리라든가 이렇게 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가 따로 있겠죠. 그러나 일반 그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데는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회 건물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가 어떤 위상을 갖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트루가우 칸톤의 그 지방자치법을 보면 유권자 전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기관인 유권자 전체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총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주민자치회 같은 데서 이제 주민총회를 한다고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마이크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결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건의하는 정도지. 이건 주민총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권력기관이 주민총회다. 그리고 거기서는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또 법률을 집행하는 그것이 이제 이 풀뿌리 자치의 기능이죠. 개마인대의 집행기관을 살펴보면 이제 집행기관이 혼자가 아니고 5명 내지 9명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됩니다. 아주 작은 데는 3명으로 구성되는 데도 있어요. 집행기관은 주민들이 직선합니다. 집행위원들은 각각 한 부서씩 맡아서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다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도록 이렇게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합의를 거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명예직입니다.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수당만 받는 거죠. 이것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따로 있는데 이 사무총장은 임기가 있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죠. 전국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게 공직을 맡으려면 그 명예직을 맡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런데 선거제도가 특이한 게 입후보 안 해도 당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선되면 맡아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직 강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직은 그냥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을 맡으면 또 기꺼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를 지방자치를 통해서 몇백 년 하면서 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꺼이 이제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마인대 차원에서 풀뿌리 차원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도 주민투표, 주민발언 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금지시킨 게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제외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이 재정투표를 통해서 많은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또 이제 정치인들은 막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런 걸 막아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리히 가보면 대도시인데 지하철이 없죠.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사업을 하려면 이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투표에 붙였더니
주민들이 거부한 겁니다. 2차례나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건설하지 못하고 이제 노면 전차, 그 트램을 건설한 거죠. 건축비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또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골목골목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재정주민투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긴 했지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스위스에는 8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68만 건의 주민투표가 행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들은 거의 주민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총회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주민총회를 참석해 봤는데 그 이제 주민총회에서 뭘 의논하고 있냐면 우리 마을에 학생이 17명인데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를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주민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주민들은 새로 짓자. 그리고 이어지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드니까 우리 재산세를 몇 프로 인상해야 된다 하는 걸 동시에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자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의 풀뿌리 자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풀뿌리 자치는 주민자치와 별도로 가야 되고 주민자치회는 철저하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발적인 조직으로 갈 때 그것이 그 사회 자본으로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는 풀뿌리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제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급한 거는 정말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그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읍면동 차원의 자치가 아닐까. 그것이 풀뿌리 자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